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이자 세계 최대 갑부로 불리는 모함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를 한남동 관저에 처음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회담도 하고요, 오찬도 같이 가졌는데 이 빈 살만 왕세자 환대의 이유가 뭔지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유족들의 명단 삭제 요청도 쉽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명단 공개 후폭풍도 빈살만 방한 속보 전해드린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오늘 새벽에 3년 5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 빈 살만 왕세자의 행보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مشروع ذا لاين هو ثورة حضارية للإنسان تضع الإنسان أولاً. 빈살만이라는 왕자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도시가 블랙팬서에 나오는 와칸다래요. 네, 빈 살만 왕세자 3년 5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의미가 더 큽니다. 수조 원대의 투자가 가능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빈 살만 도대체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빈 살만 왕세자는요, 사우디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거의 영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왕세자고요. 근데 나이가 37밖에 안 됐습니다. 1985년생. 우리 패널들 중에도 이분보다 어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분이 가장 어려요. 살만 국왕의 13남매가 있는데 그중에 7번째 아들입니다. 추정 재산은 2조 달러, 무려 2,600조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의 구단주이기도 하고요. NC소프트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자, 37에 2,000조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는 사우디의 왕위 계승의 영순위 같은 그런 왕자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왜 그러면 여기에 왔고 어떤 역할을 할 건지 한번 보시죠. 방한을 한 이유, 별명은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수르는 뭐 저리 가라 할 정도 10배가 넘는 돈을 갖고 있고요. 1박 2일 일정인데 사실상 24시간이 안 됩니다. 새벽에 도착을 해서요, 거의 하루도 안 돼서 돌아갑니다. 윤 대통령과는 오늘 오찬도 하고 회담도 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회장들이 다 이 사람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재판이 있는데 재판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사유서를 내고 빈 살만을 만나는 게 재판보다 더 급하다. 이런 소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진 걸로 보이는데요. 자, 배성규 위원. 네. 어떤 역할을 하려고 오늘 온 겁니까? 빈 살만은요, 한국에? 빈 살만이 지금 사실상 사우디의 통치자입니다. 근데 예. 자신이 통치하는 이 기간 중에 핵심 기간, 앞으로 이제 남은 8년 동안 2030년을 겨냥해서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네옴시티 사업을 하고 있는, 예. 추진하는데 네. 거기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파트너 역할을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온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사우디가 지금은 산유국으로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석유 경제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가 없는, 안 쓰는 다음 세상, 탄소 중립 세계에서 사우디의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예. 파트너가 결국 한국이다. 한국의
여러 가지 제조업들, 그다음에 네. 미래 산업들, IT 이거를 다 손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방문했는데 사실은 방문이 그러니까 불발될 뻔도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네. 또 우리가 지금 그 세계 박람회 엑스포요. 엑스포의 경쟁 상대국이었어요. 네, 그것 네, 때문에 맞습니다.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경쟁보다 더 네. 중요한 게 지금 네옴시티와 미래 산업 예. 이거를 이 빈살만 입장에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우리 기업과 정부와 손을 잡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미래지향적 네. 전략적 동반자 관계 네, 네. 이걸 맺기로 합의를 예. 했습니다. 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사우디를 개혁하고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만들고 사우디를 산유국이 아니라 이 최첨단 국가로 만들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성규 위원 말했듯이 우린 지금 부산 엑스포 사우디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관계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은 건 그만큼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되는 아주 절박함도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를 맞아서 특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남동 공간에 이제 입주한 지 열흘이 됐는데 첫 손님으로 빈살만 왕세자를 맞은 겁니다. 자, 회담 장면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주 좋은 순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남동 공간 뭐 그리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동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영빈관처럼 모셔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풍이 아주 붉게 잘 물들었으니까 그 모습도 보면서 이 산책도 하고 이런 광경이 저희들이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 들어간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빈살만 왕세자의 이 방한을 통해서 공개가 된 그런 셈인데요. 자,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한남동 관제 입주한 지 첫 손님으로 빈살만 왕세자 오찬 행사를 했던 것으로 봐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분의 어떤 그 만남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를 보여주는 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한국을 찾아서 윤 대통령과 공식 정상회담을 했던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있습니다만 전부 대통령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하게 그것도 첫 손님으로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제에서 했다는 것이 그런 각별한 환대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배성규 의원이 설명하셨습니다만 빈살만 왕세자가 와서 당장 2030의 엑스포를 놓고 지금 부산과 리야드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그 네옴시티에 대한 엄청난 투자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말 전략적으로 잘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38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에브리싱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냉혹한 측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기가 같은 그 형제들끼리에서도 네네. 결국 스스로가 왕세자의 그 자리를 거머쥐면서 2인자로서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잡은 관적에서 상당히 많은 냉혹한 정치 권력 투쟁을 보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권력을 거머쥔다 하면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는 젊은 층에 상당히 많은 지금 호감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른바 포스트 오일 시대 예. 이제 석유가 끝나는 시대 이후를 대비해서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 예. 중동의 어떤 이슬람 국가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개방적이고 유연한 대내 정책을 펴고 있어서 대내적으로 상당히 정치적인 호평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과 사우디의 이 향후의 미래 전략적인 어떤 관계 증진에 오늘 이번에 방한과 이 오찬, 그 환담 그리고 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재벌 총수들하고도 계속 만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 네옴시티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서 한국 기업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옴시티 궁금하실 텐데 그 잠시 뒤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찬장에는 이 샴페인 잔에 넌 알코올, 그러니까 알코올이 안 들어간 오미자 칵테일이 담겼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회교국이다 보니까 술이 공식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음료로는 또 제주, 감귤, 착즙 주스 뭐 이런 게 들어있었고 한식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오찬에는요. 자, 할랄 방식으로 또 조리를 해서 이 왕세자가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식을 또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모하메드 왕세자님께서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 양국의 관계가 또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또 네온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방사수소 등 미래 에너지, 또 문화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가장 큰 프로젝트가 네옴시티고요. 그리고 도시 인프라 같은 내용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뭐 철도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원전, 방산 이런 내용들도 오늘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셀즈 외교를 윤 대통령은 아마 적극적으로 펼친 걸로 보이고요.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도 있었고 북핵 실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자 이런 뜻도 함께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네옴시티 뭔가 좀 궁금하실 텐데 한번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짓고 싶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막 내에 본인의 꿈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네옴시티라는 이름의 건설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사막과 산악지대를 다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규모는 서울 면적의 44배, 서울 크기의 44배나 되는 곳에 네옴시티 3개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요. 총 사업비만 해도 670조 원, 5천억 달러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빈살만의 신도시 프로젝트인데 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 저 부분에 네옴시티를 짓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30년까지는 이걸 완공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벌써 2022년 8년 만에 이 현대판 만리장성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짓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정말 현실화될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이 네옴시티라는 거는 주로 이제 3가지 프로젝트인데 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 이게 길이가 170km, 서울에서 강릉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거기를 일직선으로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 그런데 끝에서 끝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초고속 열차를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끝에서 저 끝까지 20분이면 되는데 이게 폭이 한 200m 되는 걸 170km, 위로는 한 500m. 이게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실내가 되는 그런 셈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170km를 높이 500m, 500m면요. 롯데 월드타워 높이와 비슷합니다. 이게 555m니까 이걸 이렇게 170km를 세우는 프로젝트가 더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앞에 한번 보여주시죠. 옥사곤이라는 거는 홍해 해안에 팔각형 산업단지를 만드는 건데 여기는 사람이 없이도 가능한 무인 항구를 만들고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이 녹색 재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경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가득 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로제나라는 거는 이 산악지대를 이용하는 건데 인공호수, 사우디의 스키를 타자, 이 내용을 빈살만이 좀 구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는 네옴시티의 더 라인, 옥사곤, 트로제나 이 3개의 사업을 8년 안에 완성을 시키겠다는 게 빈살만의 아주 담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입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중에서요, 더 라인이 어떤 건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 모습인데요. 도시가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모으는 겁니다. 가볍게 모읍니다. 이 200m의 유리벽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모든 도시들을 이쪽으로 모은다는 거죠. 이 거리만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170km의 거대한 직선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유리벽이 쫙 이제 펼쳐지는 거죠. 끝에서 끝까지는 20분이면 갈 수 있는 초고속 열차를 배치하겠다는 거고요. 카본, 탄소를 아주 중립화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없이. 그러니까 쇼핑몰이 그냥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170km짜리가. 근데 폭은 200m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200m, 위로는 500m. 롯데월드타워만큼의 500m나 되는 높이로 유리벽을 양쪽으로 쫙 세우고 그 안에 인프라를 만드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리가 쫙 돼 있죠. 그러면서 파사드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 기온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이거 다 조율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살기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리뉴어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도시를 여기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가능할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거고요. 이건 또 옥사곤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팔각형의 모양의 이 아주 AI라든지 그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여기에 항구도 만들고 첨단 뭐랄까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전혀 지금의 개념과는 다른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로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수경재배 같은 형식의 이런 것들 재생에너지 활용하는 이게 옥사곤이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무인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이런 형식이죠. 연구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트로제나라는 거는요. 한번 보시죠. 이 산악인데 사우디에 눈이 없을 건데 그럼 우리처럼 인공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호수 같은 거를 이용해서 리조트로 만들고 이 보십시오. 이 완전 미래 도시 같은 꿈 같은 도시를 짓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리조트도 만들고 스키장도 만들고 하겠다는 게 지금 빈살만 왕세자의 정말 어마어마한 구상입니다. 자, 민영삼 원장님 어떠세요 이거? 아유, 입이 안 다물어지네요. 근데 이미 그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예. 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잠깐 그 자료를 보니까요. 저 산악지대인데 100m짜리 이렇게 언덕, 산 같은 게 예. 그런 게 한 15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걸 다 고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1000m, 800m짜리 높이의 네. 그런 그 산 같은 경우도 저 수십 개가 있는데 그걸 예. 다 이렇게 그 현대 기술로 해가지고 예. 한다고 하는 건데 저게 이제 그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그 내국의 본인의 어떤 그 시대, 통치 시대에 네네. 가서는 그 기반을 깔아놓는 네. 역작으로서 예. 완전히 이걸 성공해 놓으면은 그 빈살만 왕이 됐을 적에 예. 아무도 이렇게 일을 달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그 승부수라 할까요? 그렇죠. 그런 걸 하는데 또 들리는 얘기로는 본인이 또 게임에 굉장히 그 몰두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도 네. 상당히 저기 갈 수 있다. 근데 일단 건설 자체는 네. 상당히 입이 잘 안 다물어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현중 건축가가 네옴시티 프로젝트 이게 뭔지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보다 못 사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두바이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신도시 만들어도 훨씬 잘 만들 수 있어. 돈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이 네옴시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거울로 된 만리장성 같은 도시를 만든 거예요. 롯데타워 같은 높이의 건물이 한쪽으로 쫙 줄을 서서 170km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면 그 빈살만이라는 왕자가 직접 냈다고 들었어요. 빈살만이라는 왕자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도시가 그 블랙팬서에 나오는 와칸다래요. 예. 자,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와칸다 포에버 이번에 또 영화도 나왔던데 거기 보면 완전 미래 도시거든요. 뭐 최첨단 소재를 활용해서 일반 나라에선 다른 나라에선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최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만든 가상의 도시가 적은데 빈살만이 그거 보고 아이디어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이 UAE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바이가 완전히 시골이었다가 새로운 도시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돈이 더 많은데 왜 더 못하겠느냐? 그 생각에서 시작했던 게 바로 네옴시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네옴시티가 프로젝트별 사업만 해도요,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시작은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670조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건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할 때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 한다면 총 1,400조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제2의 지금 오일 머니가 지금 가장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이번에 사우디가 특히나 오일 그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름값이 엄청 높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 오일머니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호소 아니면 압박 여기에 굴하지 않고도 계속 이 감산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빈살만 그 왕세자가 얘기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서울의 인구가 네. 거기 안에 다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적은 서울에 지금 현재 6%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예. 다 수평으로 있는 공간을 다 수직으로 넣어서 이 공간에 900만의 인구가 살게 하겠다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다시피 이게 생산 시설인 옥타곤과 그다음에 트로젠이라고 하는 것은 2030년까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우디가 지금 2029년도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기 트로젠을 만들어서 거기서 유치를 하겠다, 동계올림픽을. 그래서 사우디에서 동계올림픽을 열린다는 아주 정말 그 이상적인 생각을 실현시키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이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 나중에 정말 이게 현실화되고 이게 실현이 된다면 정말 그 동계올림픽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네옴시티 외에도요. 이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수백조까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뭐 스마트 시티가 지금 만들어지면 고속철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70km를 20분에 완주하는 우리 실력 되거든요. 그거 가능한 부분 같아요. 직선이면은 뭐 가능하겠죠. 수소 플랜트 있고 수소 기관차, 정밀화학, 농업, 제약 MOU를 상당히 많이 이제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26개 초대형 프로젝트에 100조 원대 이상의 사업을 우리가 수주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최태원, 뭐 정의선 다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재용 삼성 회장은 특히 빈살만 왕세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정은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제2의 중동 붐 이거 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는 3년 전에도 방한을 했었죠. 근데 예. 그때 그 정부 간의 2건, 그리고 기업 간의 8건의 그런 예.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MOU 기업 간에 체결한 것 중에 4건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4건은 아직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관련된 4건,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거의 뭐 석유라든지,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뭐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과거 3년 전에 체결했던 MOU에서 네. 수소 에너지라든지 탄소 에너지 관련된 그 계약들은 아직까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삼성과는 뭐 인공지능, AI, 5G, 또 SK와는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이런 MOU가 체결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것, MOU를 체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국가 간의 신뢰, 그리고 어떤 기업과 개인 간의 신뢰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측면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민국에 와서 얘기를 하고 당사자가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사실 이게 뭐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기대하는 바를 앞으로 실행하고 계속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좀 가시적인 게 하나씩 드러나는 게 뭐냐면 S-오일, 이 사우디 아람코가 거의 소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S-오일에서 지금 울산에 9조 원이 넘는 규모의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S-오일도 이제 뭐 종류만 하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적으로 더 폭을 넓히는 그 계획을 실행하겠다, 이런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이 가져온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처럼 말이 아니라 정말 현실화돼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과연 얼마만큼 될 건지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빈살만 왕세자를 보려고 롯데호텔에 머물거든요. 거기에 와가지고 길을 좀 받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머무는 롯데호텔 신관 같은 데는요 완전 하얀 천이 다 덮여 있대요. 그래서 못 봅니다. 그런데 로열 스위트룸이 있는데 롯데호텔에 이게 한 460제곱미터, 한 140평 정도 됩니다. 1박에 2,200만 원. 어마어마하죠. 하루 먹는데 2,200만 원이에요. 근데 방한 전으로 한 2주간 지금 나오는 사진이 바로 이 스위트룸입니다. 로열 스위트룸 2,200만 원짜리 1박에. 어마어마하네요. 독일제 피아노에 뭐
소파도 다 좋은 거겠죠.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건데 정말 저런데 1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롯데호텔에 2주 방한 전으로 한 2주간 사전에 준비팀이 와 있을 거고요. 경호팀도 오죠. 호텔 객실 한 400여 개를 빌렸다고 합니다. 롯데호텔 객실이 한 1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수용이 될 수 있을 텐데 롯데호텔 객실을 한 400여 개를 빌렸고 차량이 보니까 한 200대 정도 동원이 됐어요. 200대 정도. 그리고 하루도 거의 뭐 만 24시간이 안 될 텐데 이삿짐 수준으로 짐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 보면은 짐 오는데 보면 뭐 저런 식으로 어마어마 지게차가 들어올 정도로요. 하루도 안 먹는데 뭐 이렇게 많이 오냐 그러는데 뭐 전용기차도 오고 뭐 짐 자기가 운동기구 이런 것도 갖고 오고 다 갖고 다닌답니다. 뭐 돈이 많으니까 그 정도는 뭐 감당이 되겠죠. 근데 짐이 거의 뭐 1박에 이삿짐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저희들이 통제를 잘하고 경호도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주변에도 경찰차들도 많이 배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보안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사우디가 왕족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가림막을 그 신관 앞에 쳐놓고 출입을 잘 못 보이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건 이동하는 장면들입니다. 경호에 굉장히 신경 써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다른 나라 정상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배 위원. 네, 사실 오늘 새벽에 이 서울공항을 통해서 전용기로 들어왔는데 예, 예. 그때 총리가 나가서 의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장관급이 나가는데 총리가 나갔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의전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사실 관저에서 한 것도 네. 이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은 왕가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손님을 불러다가 대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최고의 예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관절한 것도 사실 그런 최고의 예우를 당신한테 베풀어 준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못 받았던 예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왕족 국가이기 때문에 왕 한 명의 이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게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빈살만한테 어떻게 예우해주고 좋은 인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몇 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더 얻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 엑스포 때문에 사실 양국 간에 좀 마찰 비슷한 그런 갈등 요인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최소한의 예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은 좀 죽이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할 수 있게 그런 정치적 배려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사우디를 방문했던 누가 있었는데 이 네옴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다가 쌀쌀맞게 다 뭐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좀 들리더라고요. 그게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 보면은 우리 윤 대통령이 아주 환대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발전적인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엑스포 경쟁은 또 경쟁이겠죠. 그 부분은요. 자, 김근식 교수님. 그건 뭐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도우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엑스포 전망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엑스포는 일단 2030년에 사우디가 우선 일찍 시작을 했었고요. 경쟁을 해서 받겠다고. 우리는 조금 뒤늦게 출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부산을 우리가 이제 내걸고 박형준 시장이랑 또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엑스포를 전담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기구까지 만들어서 전념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이 엑스포에 대해서 리야드와 우리 부산이 경쟁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는 것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저 640조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네옴시티에 우리 기업이 대거 진출하는 것 플러스 또 우리도 또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런 엄청난 그 꿈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믿을 만한 기업, 가장 신뢰할 만한 기술이 있는 나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환대해주고 아무리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기술과 이 인프라가 보장이 안 되는데 수주를 맡길 수는 없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삼성, LG, 뭐 현대 같은 기업들은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AI나 이런 것들에 대한 최첨단의 어떤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는 우리 한국 기업도 남한테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지나면 오늘 여기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러면 이제 비슷한 수주 경쟁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의 어떤 이 경쟁 그리고 또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계산을 할지
그것도 아마 치열한 물밑에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우리가 사우디, 중동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 열사의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거기서 닦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열정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거, 그 뭐 정렬 다 봤을 테니까 사우디가 믿고 맡길 때는 우리나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엑스포 경쟁은 경쟁이더라도 본인이 정말 거대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기술을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찬까지 이어진 부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 간의 상당한 이 뭐랄까 외교적 단합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수사당국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글을 게시했던 20대 A씨,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오늘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친야 성향 인터넷 매체 민들레 그리고 유튜브 더 탐사를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불러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미영삼 원장님, 이 수사는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법률 단체나 네. 법률가들 얘기는요, 그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그 자체가 그 유출해서 누군가가 정부에서 갖고 있는 걸 유출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불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확실하게 유출 경위부터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수사에 이렇게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는 이 그 사회적 그 비극, 그 저 대참사를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 그런 그 정당 이런 부분도 이제는 그 걸음을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지금 외교 문제로까지 지금 번진다고 하는데 외국 사람 명단을 갖다가 공개해버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요 물어보지도 않고 명단 공개해놓고 이 명단 빼려면 나한테 연락하시오. 근데 연락해도 전화가 안 된대요. 그 TV조선 뉴스를 보니까요 전화를 하니까는요 기자가 전화를 하니까 이 그 전화가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런 그 막무가내식으로 이건 행포 이상을 넘어서 너무 심한 2차 가해가 아닌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부 사법당국에서는 예. 확실하게 좀 철퇴를 가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은 이제 명단 유출 과정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수사한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민들레라든지 더 탐사 이 부분이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관측을 한다 그러는데 설주환 변호사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이게 이제 공무상 비밀인가 여부부터 일단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공개한 내용이 이름 외에 어떤 다른 개인 정보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냐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과연 그리고 이름만 공개한 것이 어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누설에 해당하는가? 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 언론단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름 외에 다른 개인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취재원 비니권이라는 게 있어서 언론기관이라고 한 곳에서 자신들의 취재원 비니권을 행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어떤 그 희생자들의 사연이 이제 공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뭐 폐륜이냐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정치권에서 오히려 이것을 논쟁화시키는 것 같고요. 지금 실제 지금 BBC나 외국 언론사를 보면 그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사연들이 되게 많이 언론화되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얘기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동의가 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생자들 측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뭐 여야의 예?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 뭐 지금 유출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는데 이 부분 뭐 수사를 통해서 뭐 밝혀지겠지만은 네. 상당히 좀 애로사항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인터뷰를 했다는 것과 이름을 공개도 좋다는 것이 같지는 않다. 이런 말을 또 유족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서도 그 당시에 이분의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사인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희생자의 이름을 다 공개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또 우리 외교부에도 대다수의 외국인 희생자 가족들은 유족들은 이름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죠. 이민영 사무원장님께서 이름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은 이메일로 연락하면 반영하겠다 이렇게 민들레 측에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안내나 이런 게 저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메일을 열었어요. 이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으로 해서 이용을 해달라. 그 인터넷에 이름이 떠도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가 전혀 원하지 않고 있어요. 좀 조용히 뭔가 마무리 짓고 싶고 철저하게 조금 진이겨지니까. 예, 자, 이 삭제 요청하려고 했더니 이메일 버튼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해서 이용해달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이 돼야 그걸 하는데 배승희 변호사가 그 SNS에 올린 보니까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족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거 아니냐, 회원 가입하게 만들어서 개인정보 알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올리긴 올렸던데요.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하니까 지우기 위해서 연락을 하려면 회원이 돼서 해야 되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자, 김규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게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저런 웹을 만들 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애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정말 명단은 어디선가 받아서 게재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명단과 관련된 가족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필요해서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당연히 적어도 뭐 신상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올려야만 회원 가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노리고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한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가 되는 이 희생자들의 이 명단 공개라는 것이 물론 그 민주당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만 일부 친야 성향의 이 모임 단체 그리고 친야 성향의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해버린 것이고 민주당 스스로도 공식적으로는 유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를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저분들이 저렇게 자기의 있던 입장들을 고집하면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키는 건 저는 유족들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유족의 그 희생자 이름을 불러야 애도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떠올리는 게 뭐냐면 1987년에 6월 항쟁의 한 정점이 있을 때 이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고조로 이제 독재 투쟁, 반독재 투쟁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고은 시인이 그동안의 민주화 투쟁에서 돌아가신 열사들의 이름을 세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한 분들의 이름들을 혹시라도 연상하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때 돌아가신 민주화 투쟁 열사들은 자신의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그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아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름을 외쳐가지고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거하고 이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이 사고를 통해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야만 애도를 한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또 실제로도 저도 송파병 당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빈소를 찾아가서 다 조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오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그런 분들이 계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뜻을 어긋나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진짜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생태 같은 자식을 잃어서 슬프겠습니까? 그분들의 개인적인 지금 그 외로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데 일부 그 정치 성향을 띤 단체들이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해서 이걸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반정부 투쟁 내지는 정치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퇴진 투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예. 다분히 개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들레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유족을 사칭해서 명단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 유족 사칭 발생에 따른 처리 기준이라는 거 올렸는데 이름 삭제를 요청하는 분의 실명이 확인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유가족을 사칭해서 희생자 이름이 삭제된 사실을 발견하시면 바로 알려달라. 그러면 다시 게재하고 사칭범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본인들은 그냥 올리고 그냥 내려달라 그랬을 때는 내리긴 하지만 만약에 사칭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남의 그 권리를 침해할 때는 내 마음대로고 네. 내 권리를 침해할 때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논리 같은데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물론 사칭해서 하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유족들이 자기 그 신원까지 다 노출해가면서 거기에다가 다 신고해서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건 이건 너무 일방적인 그 민들레라는 단체의 너무 일방주의죠. 그러니까 저기 더 탐사란 것도 지금 그 며칠 전에 보면 이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름 네. 부르는 화면을 뒤에다 띄워놓고 떡볶이 먹방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참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민들레란 분들도 참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예. 그 매체로서의 파워를 좀 높여서 관심도를 높여서 뭔가 장사를 해먹는 그런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의 유족들의 그 아픔을 이용해서 이 자기들 관심을 다 받고 나서 유족들은 자기들 신원 다 알리고 그러지 않으면 못 해준다. 그리고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 하는 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요, 민들레 측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서 영정도, 위패도 없이, 얼굴과 이름도 없이 통제된 애도, 일방적 애도에 의해 고인들이 다시 한번 죽임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명단 공개 결정은 희생자들의 부모로서,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상주 아닌 상주로서의 도리였다. 누가 도대체 이분들에게 상주를 해달라고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정은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번 그 명단 공개는 굉장히 잘못된 예.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가족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도 얘기를 했던 것이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뭐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참사 유족들이 서로 모여서 위로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명단을 공개 유무를 떠나서 유가족들이 서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연대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개개인의 어떤 뭐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트라우마와 관련된 치료 그리고 1:1 정말 밀착해서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나와 비슷한 슬픔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유가족들을 함께 연대하고 함께 공동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는 정부가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도리겠죠. 다만 그걸 자꾸 부추겨서 억지로 의도적으로 뭔가 목적을 가진 듯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지적이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는요 명단 공개의 배후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한번 보시죠. 명단 공개한 단체와 민주당과의 연결고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것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님이 어제 올린 글입니다.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로부터 이것이 시작됐다. 9일날 아침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과 김의견 대변인이 직접 협업을 했다고 밝힌 인터넷 더 탐사와 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참여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삼각 티키타카
3키가 이루어집니다. 3쿠션인 거죠. 유출 경위를 수사하는 그 과정에 아마 뭐 그런 내용들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근거 없는 음모론을 가지고 상임위 파트너인 야당을 공격하고 그걸 듣고 있어야 됩니까?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는데 뭘 추모하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유가족을 만나고 유가족을 찾고 위패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혼령들에 대해서 사죄도 하고 유가족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이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지. 무슨 유가족의 이름이 흘렸니 망자가 이름이 나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질이. 대부분 지금 다 검토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명단 공개 단체와 민주당의 연결고리가 어디까지인지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음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민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태원의 그 대참사 사회적 그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그 어떤 그 여당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맨 처음에 문제 삼았던 분은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또렷또렷한 욕성으로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러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이름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범서민 국민 서명 운동을 하면서 또 하나의 정치적 활동으로 이 이름 공개 여기를 갖다가 이름 공개를 갖다가 요청해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정황으로 보면은 네. 이 김우겸 의원이 협업했다는 그 언론사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심을 갖게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재발 방지. 예. 그리고 재발 방지로 가는 그 전 단계로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네.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있는 만큼 그 문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네. 이재명 대표가 크게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요, 명단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공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게 공개입니까? 유출입니까? 명단이 나간 거요? 저희는 공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개를 안 했으면 누군가가 뭐 유출을 했든지 뭐 흘려줬든지 그렇다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자, 설주환 변호사 어떻게? 네, 뭐 이 부분은 보통 이제 국회에서 일단 정부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질의 형태를 통해서 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의원의 국회의 어떤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적법 절차하게 다 공문 형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건 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뭐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뭐 유족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진상 규명 이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또 별도로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시민사회 일각이라든지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대전제는 같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의가 없는 한은 아니고 동의가 있는 전제에서 뭐 성명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어떤 누가 유족의 어떤 뭐 위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떤 추모의 방법을 얘기한 것이죠. 네. 그렇지만은 저는 과거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한번 되짚어 보면 그때도 유가족 협의회가 보통 사건 발생 이후에 한 달 정도 이후에 그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구조를 하고 어떠한 그 전부 다 신원 확인을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 면은 있지만은 저는 좀 너무 정치권에서 성급하게 이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유족의 뜻에 일단은 좀 맡겨두고 유족들이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가족 협의체가 언제 생기느니 이건 다 유가족의 자의적인 의사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권에서 성급하게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정치권에서는 지금 할 일이 뭐냐면 유가족에 대한 추모라든지 보호, 보상, 배상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나머지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을 받는 것도 어떠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확보가 안 된다면
동력이 떨어지죠.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으로서도 국민의 마음을 같이 가져가기 위한 예. 어떤 행동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대표가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무슨 조문이냐, 유족 동의를 전제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그 말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당 차원에서는 지금 천막 당사를 각 시도당에 만들어라. 그래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서명 운동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매일 1인 피켓팅도 하고 홍보도 병행하면서 얼마만큼 받았는지 보고도 받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 차원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움직임을 좀 더 활발하게 하려는 걸로 보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또 민주당에서 또 일부 져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희생자 이름 공개가 이 민주당이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문자 공개된 거 있지 않습니까?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 보면 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확보해야 된다. 명단 확보해서 이걸 약간 더 키워야 된다는 식의 취지의 말을 했던 거 있습니다. 물론 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그 제안에 대해서 거부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문자들이 나오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의심이 지금 일부에서 가는 거거든요. 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저는 명단 공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저는 정부의 초동 대처가 너무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인터넷 사진을 봤는데요. 그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방문해 보진 못했지만 그 당시에 그 참사 희생자분들의 네. 그 성함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곳을 지나가는 분들은 그분들을 기릴 수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희생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또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12구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뭐 무조건 그 전에 대응한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정말 발빠르게 유족들을 또 함께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 유족들에 대한 어떤 애도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충분한 그런 정보들도 제공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게 정말 민심을 듣는 거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네.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 사항들 그 전에 사전 대비부터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하고 또 실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회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또 이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네. 아까 뭐 재발 방지를 말씀하셨는데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 규명하는 것 그리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네.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처방전도 나오겠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인 규명해야 하고요. 책임질 사람 져야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갈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추모를 운운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성일종 의원의 말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왜 추모 운운하면 안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추모 운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주변과 측근 4명이 죽고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괴로워해도 손길 한번 잡아주지 않던 분이 당을 동원하여 추모를 외치는 것에 어느 국민이 공감하며 진심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애도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의 슬픔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패륜적 정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당대표를 있으면서 이제 희생자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촉발이 됐던 지금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성일종 정책위장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만큼은 추모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조문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아마 다시 소환해서 이제 다시 기억을 환기시킨 것 같은데요. 저는 저렇게까지 정쟁을 꼭 끝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는 저 대목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추모를 운운하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남시장 시절에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환풍구에서 사고 나서 열 몇 명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이재명 시장은 당시 이건 우리 시에서 주최한 게 아니다라고 손을 다 저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 나와서 책임을 물었을 때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과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뭐 여야 정치판에서 이게 누구 책임이니까 당신은 자격이 있어 없어라 가지고 싸우면서 과거의 전력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 그 부분을 하나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환풍구 사고, 그때도 10여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규모가 10분의 1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때 이재명 대표의 말을 지금 그대로 가져왔을 때 지금 현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한 것과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설 변호사 보셨습니까? 네네, 그 내용 봤는데요. 이제 저는 그 내용이 뭐 다르다, 진위 여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시에 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한 언급에 대해서 뭐 보도된 내용대로 그건 다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건이 마무리됐었을 때 그 유가족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도 이재명 지금 현 당대표였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나 몰라라 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뉘앙스는 좀 사실이 아닌 거라고 보고요.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 이제 시장으로서 상당히 열심히 당시 최선을 다했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명단 유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오늘 퇴근길 이야기 한번 보시죠. 그 명단을 뭐 다른 분들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그 명단이 불법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그렇다면 그 불법적으로 유출된 명단을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은 마치 작물을 활용하는 것과 유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요, 무엇보다도 유족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고, 유족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고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따로 수사 나서실 계획 있으십니까? 경찰에서 이미 수사 중이지 않을까요? 네네.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엄정히 수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장관은 뭐 이게 비밀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이건 안 된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만약 유출했을 경우에 법적 처벌,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인데 이분들은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만 이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공무에 관련된 정보죠. 그러니까 이게 누설됐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 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공무원이 줬다면 그 공무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 만일에 야당이 요구를 해서 공무원 국가기관에서 받은 다음에 그 야당 의원이 유출해도 그 야당 의원한테 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아들, 딸 이름들 다 나가고 싫은데 그걸 굳이 했다면 그것도 유족들이 피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그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다고 한동훈 장관이 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준 거죠. 알겠습니다. 이 해석이 뭐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명단이 어떻게 유출됐고 또 어떻게 활용되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분노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럴 내용입니다. 어제 행안위에서는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출석을 했습니다. 질의가 이어졌는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과 이임재 전 서장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다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업무량이 당연히 더 많이 늘었겠습니다. 당연히 뭐 경호나 경비 쪽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드나들 때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시위대도 막아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일이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용산서의 업무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많이 늘어서 부담이 컸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맞습니까?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고 또 현장 직원들의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임재 증인과 민주당 의원님과 간의 현안 질의 답변을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온정적인지 직접 치안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장관한테는 모욕까지 주고 막말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니 현장 치안의 핵심 책임자에게는 핵심 책임자가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데 조곤조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야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하시고요. 참, 성만 의원이 매너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네요. 자, 참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그 미스테리 같은 180분 그 미스테리만 보더라도 좀 참 나쁜 경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나는 몰랐다. 도의적 책임밖에 없다. 저는 나쁜 것을 넘어서 뻔뻔하고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저는 책임 회피하는 생각. 112 6시 34분부터 9시 10분까지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 압사당할 것 같다. 다치고 쓰러지고 난리다. 이렇게 112 상황실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고 못 받았다고요? 사진을 보세요. 국민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서장은 뒷짐지고 산책하고 어슬렁거리는 저 한 장의 사진이 서장이 얼마나 나쁜 경찰인지 그 잘못을 부하 경찰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그 자세가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한 짓인지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부하 경찰들을 죽일 경찰로 만들고 있는 그 서장의 모습이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모습입니다. 네, 어제 임재 전 서장이 본인이 몰랐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를 파출소, 그러니까 119 지구대 위에 가서 잘 보이니까 거기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황을 안 게 11시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다 이런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장제원 의원이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렇게 좀 더 모질게 그 책임 회피를 하는 듯한 답변을 하고 있는 용산 서장에 대해서는요, 좀 더 모질게 몰아붙였어야지. 저는 더 오히려 더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용산 서장 입장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게 그 장 의원이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고 왔는데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고 안 한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상황이 그렇게 되고 뻔히 3일 전에 26일 날부터 정보과에서 정보 보고도 왔고 그랬으면은 아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이태원 거기 그쪽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잘 하고 있느냐라고 부하 직원들한테 먼저 확인하고 그런 것은 왜 못합니까? 네네. 그런 점을 장 의원이 저는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 서장 뭐 책임을 회피할 생각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어제 답변 보고 참 이상하다. 어떻게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빈곤 포르노다 이런 말을 했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 2년 전 국회의원 당선 전후 모습이 소환이 됐습니다. 뭐냐면 의원 당선 직후에 이 KBS 영상이 하나 공개됐는데 짠내갑 노총각 경태 씨가 금배지 단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가난한 정치 신인이 이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 좀 뭐라 그럴까요? 빈곤한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이 돼 있고 이른바 이것도 일종의 빈곤 포르노 아니냐 이런 식의 이 비판이 일부에서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장경태 의원이 결과적으로 유사 성희롱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을 간 거는 무슨 관광 포르노냐 이런 말을 했다는데 한번 보시죠.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 타고 타지마을 가신 거를 관광 포르노라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한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유사 성희롱을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반지하에서 살고 본인이 흑수저 출신으로 며칠 전 행사에 같이 갔는데 그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 보고 빈곤 포르노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자, 장 의원은 절대 사과할 생각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요,
이 과한 표현이다, 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께서 만약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예? 저도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도 없이 제3자들이 자꾸 이렇게 뭐 본인들이 불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단어 자체가 충분히 사전적 또 여러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다. 사전적 용어로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정치적 특히나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오해받지 않을 용어였는가라고 하는 데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다른 표현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과한 표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뭐 사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예, 저 이원욱 의원은 지금 당내 움직임과 좀 거듭 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내신 것 같은데, 자, 정은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정치인의 언어와 일반인의 언어, 그 단어 사용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도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던 의도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제기구 같은 경우도 이제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 기아 상태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그런 구호 단체들도 웃는 아이들의 사진,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들, 이런 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저는 시대의 흐름,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특히 과거 그 장경태 의원이 했던 그 발언은 이제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 박탈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아이들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좀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단어 사용, 그 단어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거부감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빈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도울 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어때요? 저는 그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학술적 용어고 사회적 용어다. 뭐 맞습니다. 심지어는 먹방하는 것도 푸드 포르노그래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전문가들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정치인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박약하고, 왜냐하면 빈곤 포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가 캄보디아에 가서 그 푸놈펜에 있는 병원에 가서 정말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우 어린이를 돌보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그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도와주려고 하는 그 선행이지 않습니까? 선행에 가서 보듬고 있는 것을 이게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지 그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 장경태 의원이 그 단어가 있는 단어니까 쓸 수 있다라고 지금 고집을 부르기보다는 어떻게든 저는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냥 그 싫은 겁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아마 안고 나또 갔으면 갔다고 아마 뭐라고 했을 것이고, 안 가니까 또 안 갔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좀 꼬투리 잡기는 이제는 조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좀 자제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 팔짱 낀 거 가지고도 아직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정말 다퉈야 될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검찰 수사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장진상 지금 정책조정실장이죠. 대표실의 최측근입니다. 정진상 실장. 내일 영장 실질심사 예정이 돼 있는데요. 검찰 주장은 14시간의 조사 동안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동규 씨와의 대질심을 요청했는데 검찰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 실장 측의 대질심문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일 정진상 실장 영장심사 일정인데 잘 안 봅니다. 정신건강이 안 좋아서. 근데 대질조사 하겠다고 준비했어요. 뭐 나 언제든지 하죠. 사실 당연하죠. 영장 청구한 거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뭐 영장 청구 그거는 검사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사실대로 진술만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문제 있으면 또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거나 아니면 뭐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예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소상히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이 직접 돈을 갖고 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때? 제 재판 통해서 다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했다 이런 것도 오히려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법에 와서 떳떳하면 증거들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억울한 점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들은 그분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비겁이라는 단어는 숨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CCTV 피해서 뭐 계단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에서는 정 실장 자택에는 CCTV 없는 사각지대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걸어서 올라갔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아파트 동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그 아파트 사는 건 아니까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정진상 실장 직접? 네,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배려해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그냥 무거운 물을 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몇 층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계단 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어쨌든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네, 보호해주고 싶었다 그때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배신감을 느꼈다 이건데, 자 배 의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때만 해도 이 유동규 씨와 정진상 실장은 뭐 몇 천 번 술 먹었다고 할 정도로 이 형제, 그러니까 도원결이한 형제처럼 지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해주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구조가 어떤 현관에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계단에는 없거든요. 그 CCTV가. 그러니까 이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 타면 이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계단으로 갔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상당히 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진술 같아요. 근데 이거 반박을 하지만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언제 어떻게 돈을 줬고 그리고 그 돈 줄 때 그 돈이 어디서 난 것까지도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주점을 갔다 하면 술을 먹었다 하면 그 술집에서 정말 먹은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진상 실장의 반박은 아니다. 계속 아니다게 조금만 있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땠다는 얘기는 아직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정진상 실장 자체가 얼굴도 안 드러난 사람이에요. 지금 기자들이 얼굴도 한번 못 본 그럴 정도로 아주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의 그 진술보다는 구체적인 유동규 쪽의 진술을 검찰이 더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어제 JTBC가 지금 공개한 게 지난 작년 11월에 정 실장 만나면서 뒷모습 찍은 게 어제 이제 공개가 됐어요. 이 모습인데 자 남색 코트에 이제 백팩 메고 나오는 모습이 이제 겨우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당에서는 회의도 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기자들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리둥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뭐 이런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 부원장은 묵비권 행사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일단 전략상에 좀 그러니까 기존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묵비권을 행사했냐 그러면 검찰에서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에 대해서만 짜맞추려고 하는 짜여진 진술에 대해서 어떤 김용 부원장의 진술을 어떤 부인하는 걸로 취지로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진술을 섞어서 이게 김용 부원장이 예를 들어서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는 그랬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정진상 그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 틀리다.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봤었을 때 너무 사실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정진상 실장이 조금 기존에 알려진 사진과는 많이 현재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들도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제 수사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보시죠.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 1억 뇌물범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뒤에 조심.
당내에서는 이제 측근들고 방탄이라는 그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 입장을 낼 겁니다. 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자 이재명 대표 아무 말 안 했는데요. 내일이 운명의 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